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드는 법입니다. 저자는 이군후, 출판사는 네이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군후,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 국내 최초로 폐쇄적인 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었고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표작으로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비롯해 35년간 모두 20여 종의 책을 썼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올해로 85살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 느리고 머리카락은 희다. 4년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스쳤다. 다행히 뇌에 손상 없이 외상에 그쳐 한 달간의 입원으로 치료는 일단락이 되었다. 그 후의 죽음은 나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몽테뉴는 죽는 법을 알면 모든 예속과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는데 나는 아직도 죽음이 낯설고 두렵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되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활에 나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될 일과 만나야 될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종일 몸을 즐겁게 움직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일과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물러나준다. 사고 이후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의 시력마저 침침해졌다. 나이가 들어서부터 컴퓨터를 장난감 삼아 온라인 강의도 듣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SNS로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탁받은 원고가 한둘이 아닌데 난감했다. 할 수 없이 대학생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구술한 것을 타이핑해달라고 요청했다. 젊었을 때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말했다.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혀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해서 위로된다는 것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극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 수감되어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사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 또한 비슷한 심정이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가운데 발견하는 사소한 기쁨과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세월로 인한 무상함과 비애감을 달래준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나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않았다. 남들처럼 먹고 사느라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고, 아이 넷을 키워야 되는 형편인데 뜻하지 않게 감옥과 군대를 다녀오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상의 지루함과 소소한 시련이 번갈아 찾아오는 평범한 인생이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니 행복해봐야 얼마나 행복하랴.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소한 즐거움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서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재미있는 인생이라기보다 재미있기를 바라는 인생에 더 가깝다. 어떤 독자들은 나에게 봉사, 공부, 등산, 글쓰기 등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며 그 비결을 묻기도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먹고 시작했다면 오래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할 수 있을 만큼만 찾아서 즐기겠다고 생각하니 꾸준히 할 수 있었다. 큰 즐거움은 얻지 못하면 큰 불행이 된다. 그러나 소소한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얻기도 쉽고 쌓이면 큰 재미가 된다.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만 보자면 원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2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느 시점에 이르러 후회와 불안에 잠을 설치게 된다면 이제는 지나온 삶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후회해도 내 인생이고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면 훌륭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들 미래에 찾아오는 노화와 상실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되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 그런 준비 과정에 85회의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또 누구나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삶을 대하는 습관이나 자기만의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많이 있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함 사회이다. 출신 학교, 최종 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넣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 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예전에 잘 나갔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긴 쉬워도 가슴으로 인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못나게 여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쉬워진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 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혼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듯 인간도 생물학적인 사회적 정점을 찍고 나면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체를 해봐야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들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 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 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젊어서 죽어라 일만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너무 일만 하느라 다른 좋은 것들을 못 보고 지나쳐서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일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일이 주는 보람과 만족, 기쁨과 성취가 있었기에 일에 몰두하지 않았던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직업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죽도록 일만 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행복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에서 누리는 보람이다. 그 보람을 한정없이 누렸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래도 후회감이 크다면 그것은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끌려가듯 일했기 때문이다. 병원에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 번아웃 증상으로 찾아오는 40대 남자들이 꽤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이 아닌 무언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찾거나 실행에 옮기는 데는 대부분 실패했는데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도무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일과 삶의 균형을 외쳐봐도 공허한 울림에 그친다.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에서 얻은 보람이 큰 사람인가? 관계에서 얻은 행복감이 큰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경쟁 체제에 휘말리지 않는다. 남을 이겨서 1등이 되는 데 집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자기답게 하면 그뿐이다. 반대로 자기 중심이 약할 때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한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왜 죽도록 일만 했을까? 이런 후회가 들어도 청춘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난 후이다. 나이 든 자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노화를 수용하되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즐기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이 전부 옳다는 고집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으니 나이 든 자의 수용력과 표현력은 한층 더 풍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아프다고 징징대거나 힘들다고 푸념하는 식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현명한 방식으로 나이 듦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태도일 것이다. 후학들로부터 헤어지는 인사로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나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받아들이기 싫은 거부감도 든다. 나 아직 정중한데 내 마음은 한창인데. 하지만 이런 마음을 절대로 표현하진 않는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이 100번 옳다. 싫은 마음은 노화를 받아들이는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슬픔은 받아들이되 거부감은 내려놓아야 옳을 것이다. 그래도 어떤 날은 괜한 심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럴 땐 내 체력이 쇠잔해서 산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를 걱정해서 안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슬픔을 달래본다. 어린아이가 할 법한 유치한 핑계지만 그러고 나면 슬픔이 한층 가라앉는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아프다고 힘들다고 푸념할 일이 없다. 이 또한 내 나이에 적응하는 나만의 방식일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자신이 정한 규칙과 규범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분이었다. 아버지가 국수 공장을 하던 시절 생필품 공장 몇 개를 더 운영할 만큼 사업이 번창했다. 아버지는 이 사업을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그렇게 하려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복잡한 서류를 정리해서 신청서를 올렸다. 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그때는 합법적인 절차나 형식보다는 인맥과 힘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절대로 넘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던지 어느 날 삼촌이 말했다. 형님, 그 서류 저 주세요. 그러더니 단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아왔다.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허가증을 받고 꽤나 얼떨떨 하셨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강한 어머니 밑에서 모범생으로 자란 나는 정해놓은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믿었다. 특히 외동 아들이라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기에 어머니가 정해준 틀이 갑갑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심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버지를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만 하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수년이 지난 뒤에야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 모교인 경북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재미삼아 찾아본 졸업생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서 캐보았더니 아버지는 경북 고등학교를 퇴학당한 뒤 인천의 제물포 고등학교를 거쳐 목포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보다 규칙을 지키는 양반이 퇴학을 당하다니 교통이 매우 열악했던 당시에 목포까지 가서 졸업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건은 이랬다. 아버지가 고등학생일 때 3.1 독립만세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학교에서는 만세운동에 연루된 학생들을 퇴학을 시켰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인천의 제물포 고등학교를 거쳐 목포 상고에서 학업을 마치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들끓는 저항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다. 아니 그런 마음을 반평생 꼭꼭 숨긴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자식들을 혼낸 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딱 한 번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던 개구장의 시절, 엄숙한 일본식 조회 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고 불령선인, 즉 불운한 조선인으로 낙인 찍힌 날이었다. 아버지는 내 가방을 마당에 던져버리고 책상 위에 있던 교과서도 모두 가져다가 불을 질렀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에 가지 말라며 심하게 야단쳤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벌을 서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고모들도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당황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사건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나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느끼는 좌절감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안에는 일제에 대한 분노, 항일운동 과정에서 맛본 일제에 대한 두려움, 저항을 포기한 채 소시민적인 삶을 택한 자신에 대한 좌절과 창피함이 공존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일본에 의해서 불량선인 취급을 받자 그 모든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한 게 아닐까. 지금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가 어떤 삶을 꿈꾸었고 어떤 좌절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정해진 틀에 갇혀 사는 소시민으로 단정짓고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의 내가 어리석고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부모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정작 알지 못한다.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모의 모습만을 바라볼 뿐 숨겨진 빙하는 탐험하지도 못한 채 이별하고만 한다. 그러나 부모의 삶을 알지 못하면 내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즉, 내 삶을 잘 살고 싶다면 그 실마리를 부모의 삶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숨은 사정을 이해해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내 모습도 긍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의 인생에는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숨어 있다. 그런데 그 힌트를 발견하는 행운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눈 밝은 자식들에게만 허락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궁금해하자. 부모에 대한 편견은 한쪽에 내려놓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보자.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았다는 걸 깨달은 어리석은 아들이 당신에게 주고 싶은 진심 어린 충고이다.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한바탕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지금껏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의지를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는 후회였다. 이 친구만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을. 이것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이다. 언제나 만족하는 일보다는 후회스러운 일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또 어떻게 살아왔든 그때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후회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잘못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으니 지나온 삶이 전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 사람은 당연히 타고난 기질대로 살고 싶어 한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가진 에너지를 모두 발산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인종과 나라도 선택할 수 없다.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인격과 자아가 형성된다. 어떤 때는 환경에 맞춰 기질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꿔가면서 나라고 부르는 총체적인 자아가 만들어진다. 즉, 나라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해온 노력의 결과이며 인생은 기질과 환경 사이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 선택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갔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삶이다. 이제는 온전히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이다.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룸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셨다. 나는 온 세상을 통틀어도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란 뜻이다. 후회가 깊어질 때마다 새겨야 하는 말이다. 내 친구는 튀는 게 무서워 자기를 억누르고 남들처럼 살았다고 후회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남들처럼 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몸소 겪었다. 지독한 가난과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아야 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제 한 몸 희생하는 게 당연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을 거쳐 지금 몸 건강히 살아있고 아이들 모두 제 앞가림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맨몸으로 일궈낸 생의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후회의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가보지 못한 길에 미련이 크게 남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해본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도해보면 된다. 지금까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쪽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보면 된다. 나이 들수록 좋은 것이 자유로움 아니던가. 아이들도 적당히 자랐고 경제적인 문제도 화급하지 않다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며 부질없는 후회를 거듭하느니 이제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후회는 별로 득될 것이 없다. 후회감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 정도로 갈무리를 하고 지난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물이 그 인생일 테니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살아온 궤적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후회는 아쉬움으로 가벼워지고 내일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다. 한때 이룬 성취와 업적은 과거의 것으로 돌려보내고 분노와 노여움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지금, 나는 비로소 평화롭고 여유롭다. 그래서 여든이야말로 노년기의 정점이 아닐까 싶다. 서양 속담의 노인을 일컬어 앙금이 없는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 나이를 먹고 보니 그 말에 참뜻이 새겨진다. 여든에서야 누리게 된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기념할 것인가? 나는 팔순을 앞두고 많이 생각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는 계기로 팔순잔치를 기획하고 싶었다. 올 한 해는 1년 내내 내 생일이다. 팔순잔치를 어떻게 치르고 싶냐는 가족들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생일 하루만 챙기기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웠다. 또 여든이라고 친척과 지인을 전부 불러놓고는 비싼 밥 한 끼 먹으며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누는 잔치라면 재미도 의미도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나는 팔순을 핑계로 1년 내내 소중한 사람들과 각각 약속을 잡아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싶었다. 살면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돌잔치, 결혼, 환갑, 칠순, 팔순 다 합쳐도 10번을 넘지 않는다.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나를 축하해주는 얼마 안 되는 기회인데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느라 축하하는 기쁨도 축하받는 기쁨도 쉽게 놓쳐버린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우왕좌왕하느라 그날 하루가 홀라당 사라져버린다. 인생에는 즐겁고 기쁜 날, 슬프고 서러운 날보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날이 훨씬 많다. 그런데 반복되는 하루를 지겨워하면 재미없는 인생은 살지만 하루하루 작더라도 즐길 거리를 많이 찾아내고 만들어가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나는 일상에서 재밌거리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런 재미를 만들기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기념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러 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식대로 즐겁게 자리를 마련해서 축하를 받으면 얼마나 재밌겠는가. 한 번은 가족 아카데미아 회원인 동양 화가 한 분이 자신의 환갑을 기념해 제주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축하해주려고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림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차근차근 살펴보니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화가가 웃으며 말했다. 60년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60분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그림은 선생님과 보육원 봉사를 할 때 찍은 스냅 사진을 참고해서 그렸어요.
축하하러 간 내가 되레 그림 선물을 받으며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졌는지 모른다. 자신의 환갑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계기로 삼다니. 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밝혀주던 그다운 잔치였다. 특별한 일, 재밌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자.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생의 재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인생을 정말로 재미있게 만든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 즉 자기 통제권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바로 인생이 온전히 내 손에 있는 자유로움이다. 책임이라는 무거운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청년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꾸려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정년 후이다. 지금까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기에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남의 눈치나 보며 낭비한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나는 인생기의 황금기를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 아기의 한 살과 노인의 한 살이 얼마나 다를까? 20대의 하루와 80대의 하루가 얼마나 다르겠는가?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이가 몇이든 나는 사는 동안에는 진취적인 사고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이다. 남은 인생, 쓸모없는 시간으로 여기면 인생이 정말로 쓸모없어진다.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자 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나를 재미있게 만드는 일이 떠오른다. 7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긴 미국 화가 모지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내 인생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기였을까?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다른 문이 열렸다. 아니,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당시에는 막다른 골목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샛길이 있었다. 사실 죽음 외에 막다른 골목이 어디 있겠는가?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만 알 수가 있다. 차차 의과대학에 적응을 해갔고 레지던트가 되어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4.19 시위에 주동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억울했다. 대학 시절에 벌인 일인데 몇 년이 지나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다니.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전문 의가 되면 병원도 개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도소라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하니 앞길이 더 막막했다. 전과자라서 딱지가 붙어서 유학길도 막혔고 취직 자리도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일면식도 없던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의 국립정신병원은 의사들이 기피하던 곳이어서 나를 위한 자리가 하나쯤은 있었을지도 몰랐다. 뜻밖에도 원장은 나를 받아주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나에게 국립정신병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의사로서 크게 성장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직접 만나서 배웠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만약 대학 병원에 있었다면 한두 명의 스승 밑에서 비교적 증상이 비슷한 환자들만 돌봤을 것이다.
오히려 나라에서 하는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와 환자를 만나며 폭넓게 경험을 쌓았다.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끝에 다다른 것 같아도 절대로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내가 어느 만큼의 세상을 경험하다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도가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락이다.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고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자기만의 세상에 발목을 잡힌다. 그러므로 당신 앞의 현실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믿고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쓰면 마법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 바로 목표를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나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들 뭐 하겠는가? 이제 와서 박사학위를 딸 것도 아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도 없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노인의 자랑을 다소곳이 들어줄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 바로 순수하게 그 자체가 재미있어이다. 즉, 목표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즐거움 때문이다. 목표에서 과정으로, 타성에서 자발성으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면 한 번쯤 거쳐야 되는 생의 과업이다. 인생은 지금도 길고 앞으로는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긴 강을 건너기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약하고 근시안적인 표대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라는 표대를 세워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며 나에게 의미가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이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요. 흡입력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페이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